오늘은 마찰력과 부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마찰력,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자, 이렇게 길이 있는데요. 사람을 끌고 갑니다. 쭉 끌고 가요. 그러면 등이 엄청 아프죠? 왜냐하면 내가 끌려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해서 그래요. 마찰력의 방향, 물체가 운동하거나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기억해 놓고요. 물체에 힘을 가해도 정지해 있다면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역시 마찰력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10N의 힘으로 끌어당겼어요. 근데 정지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마찰력도 반대 방향으로 10N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물체가 운동할 때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역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10N을 끌어당겼어. 그랬더니 얘가 움직이는 거지. 자, 10m/s로 움직였다고 하자. 방향은 역시 반대 방향이다.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 힘을 준 방향의 반대가 됩니다. 왼쪽으로 움직일 때, 자, 손으로 이 물체를 당겼는데요. 당긴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설정됩니다. 반면에 마찰력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운동 방향이 왼쪽이면 마찰력은 오른쪽으로. 빗면 위에 정지해 있거나 내려갈 때, 자, 정지돼 있으면 힘의 방향이 빗면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마찰력은 위쪽이고요. 반면에 운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빗면 이쪽으로 밀어 올리면요. 운동 방향이 위쪽입니다. 그러면 마찰력은 아래쪽으로. 운동 방향이 위쪽이면 마찰력은 아래쪽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운동 방향과 마찰력은요. 어떻다고요? 그렇죠. 방향이 항상 어떻다? 반대다. 반대, 반대, 반대.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 힘을 가해도 이동하지 않으면요. 물체에 작용한 힘은 마찰력과 같게 된다. 자, 힘을 10N 줬더니 정지돼 있었어요. 그러면 마찰력도 10N입니다. 물체가 움직일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용철저을 눈금이 마찰력이에요. 그래서 얘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이동하기 시작해요. 이동했을 때 여기 용철저울에 나타나는 눈금 자체가 마찰력입니다. 용철저울 눈금은 마찰력이에요. 물체를 당기는데 정지되어 있을 때,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는 용철저울 눈금 자체가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의 크기, 무게가 크면 마찰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을 한 개 당기는 경우 마찰력이 요만큼 나타났다고 하면, 자, 무게를 2배로 하면요. 마찰력도 2배가 됩니다.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져요. 자, 그러면 얼음판에서 사람을 끌고 갑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와 거친 자갈이 있는 곳에서 사람을 끌고 가요. 이런 경우 마찰력은 이쪽이 크게 됩니다.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진다. 주의할 점은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에 관계가 없어요. 자, 사람을 세워서 끌고 갑니다. 그럼 발바닥 엄청 아프죠? 사람을 눕혀서 끌고 가요. 등이 아프죠? 근데 여기는 요만큼의 무게가 눌리는 거고요. 얘는 적은 무게지만 넓은 면에 눌리는 거야. 그래서 둘의 마찰력의 크기는 같게 됩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지는데요. 자, 나무 토막 한 개인 것과 두 개인 것, 이쪽이 무게가 크죠, 그죠? 그러면 나무 토막을 움직이는 순간 용철 저을 눈금도 나 쪽이 더 크게 됩니다. 용철 저을 눈금 자체가 마찰력이기 때문에 마찰력도 나가 더 크게 돼요.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집니다. 자, 아크릴판과
사포가 더 거친 면이죠. 이럴 때는요, 이 거친 면일수록 마찰력이 더 크고요. 나무 토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빗면 각도. 자, 아크릴판은 미끄러우니까요, 요만큼 각도만 줘도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반면에 사포는 거친 면에서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요만큼 각도가 돼도 미끄러지지 않고요, 요만큼 정도 돼야 그제서야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무 토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의 빗면 각도는요, 나가 더 커요. 따라서 나가 마찰력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접촉면의 넓이가 다를 때 마찰력의 크기 관계가 없어요, 이건. 자, 10N짜리를 넓게 놔두고 끌어당기면요, 마찰 면적이 이 정도 됩니다. 무게는 이 정도 눌릴 거고요. 반면에 좁은 면으로 끌게 되면요, 면적은 좁지만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무게가 훨씬 더 커져요. 이렇게 되면 접촉면의 넓이가 넓다고 하더라도 마찰력은 서로 같게 됩니다. 문제에 가장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마찰력의 이용. 마찰력을 크게 해서 좋은 경우입니다.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요. 등산화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만든다.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인다. 눈 오는 날 자동차 타이어에 체인을 감는다. 제조 선수가 손에 흙가루를 묻힌다. 현악기를 연주할 때 활에 송진을 바른다. 자, 활에다가 기름 바르면 현악기를 켤 수가 없죠. 다음, 마찰력 작게 하는 경우, 미끄러져야 좋은 경우입니다. 수영장에 미끄럼틀에 물을 뿌린다. 자, 미끄럼틀에다가 사포를 깔아놓으면요, 엉덩이 다 까지죠. 큰일 나요. 다음, 등산화 같은 경우는요, 자, 미끈미끈하면 사람이 마찰력으로 걸을 수가 없어. 미끌미끌해지면. 그래서 얼음판에서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잘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바퀴를 사용하거나 기름칠을 하고요. 기계나 자전거의 체인에 윤활유를 사용한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회전축에 베어링을 사용한다. 회전축이 있으면요, 그 바깥에 커다란 원통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동그란 구슬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자, 바깥쪽 축과 안쪽 축의 마찰력을 줄이는 게 베어링이에요. 베어링, 바퀴의 접촉면 사이에 굴을 넣어서 마찰력을 작게 만든 장치입니다. 얼음의 마찰력, 꽁꽁 얼어있는 얼음은 미끄럽지 않다. 따라서 얼음 위를 빠르게 미끄러져야 하는 빙상 경기에서는 스케이트나 썰매의 날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얼음을 누르는 압력이 커지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생겨요. 마찰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마찬가지로 컬링 경기에서는요, 스톤을 멀리까지 보내려면 솔질을 많이 해서 얼음 표면을 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음 표면은요, 단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스케이트 날이 이렇게 얹혀서 누르면요, 눌리면서 물이 생깁니다. 이 물이 쭉 미끄러지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물은 얼음이 되면 이렇게 육각형 구조가 됩니다. 내부에 빈 공간이 커요. 자, 그래서 얼음 상태에서 물이 되려면요, 강한 압력을 작용하게 되면 이렇게 물이 만들어져요. 눌리면서. 그래서 스케이트 날이 누르면요, 이 얼음이 물이 됩니다. 그래서 얼음 같은 경우는요, 압력, 누르는 힘이 커지면요, 고체가 액체가 돼요. 얼음만 그렇습니다. 반면에 철판은요, 누르더라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철판 외에 스케이트날을 올려놓고 아무리 누르더라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얼음만 그래요. 압력이 커지면 고체세 액체로. 그러니까 얼음에서 물이 됩니다. 자, 큰 얼음을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쇠줄을 놓고요, 쇠줄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잠시 갔다 오면요, 압력이 작용하면서 여기 물이 생겨요. 그러면서 서서히 잘려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 부력. 액체나 기체가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다. 누가? 액체나 기체가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부력이다.
부력의 방향, 중력과 반대 방향이고 위쪽으로 작용한다. 물이 했던 물체에는 물이 위쪽으로 부력이 작용하고요. 공기 중에 열기구는 공기가 위쪽으로 부력이 작용합니다. 자,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는요, 중력과 부력이 같기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에 작용하는 중력, 무게가 부력과 같을 때 떠 있는 거고요. 같은 추를 달면 양쪽의 수평을 이룹니다. 이때 A의 무게와 B의 무게가 같아요. 이쪽에 작용하는 힘과 이쪽에 작용하는 힘이 같기 때문에 수평을 유지하는 겁니다. 반면에 B를 물에 담가버리면요, 위쪽으로 부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원래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10N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10N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력이 위쪽으로 2N만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합력이요, 아래쪽으로 8N밖에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더 무겁죠? 그렇죠. A쪽이 더 무거워지면서 A쪽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중력은 A쪽에 작용하고요. 물론 B쪽에도 작용합니다. 반면에 이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지만 부력은 위쪽으로 작용하면서 B의 무게가 전체적으로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전체 무게는 A쪽이 커지게 됩니다. 부력과 중력의 크기 비교. 자, 물체가 위로 떠오른답니다. 이때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보다 부력이 크기 때문에 위쪽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10이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부력이 위쪽으로 20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합력은 위쪽으로 10N이 작용하면서 마치 얘를 누군가 10N의 힘으로 끌어당겨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부력이 크면 위로 떠오른다. 기억해 놓고요. 자, 바다 위에 배가 그대로 떠 있습니다. 가라앉지도 않고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이때는 중력이 10이라면 부력도 10인 거예요. 그러면 중력은 아래쪽으로 10이라는 힘으로 끌어당기는데 부력이 위쪽으로 10이 작용하니까 서로 크기가 같아서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둘을 합한 힘, 합력은요, 0이 돼요. 합력이 0이 된다. 그래서 물체가 물 위에 그냥 떠 있다. 이건 부력과 중력이 같은 상태입니다. 자, 물체가 가라앉은 경우에요. 이 경우는요, 만일 중력이 10이다. 근데 부력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력은 아래쪽으로 10이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부력은 5밖에 안 되니까 총 합한 힘이 아래쪽으로 5N이 돼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중력이 더 크면 물체가 물속에 가라앉게 돼요. 부력이 생기는 까닭, 물속에 잠긴 물체에는 사방으로 압력이 작용합니다. 이때 압력은요, 물이 깊을수록 커져요. 옆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서로 상쇄되지만 위쪽에서 누르는 압력과 아래쪽에서 누르는 압력에는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R자임 전체 합력은요, 위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힘이 부력이다. 다시 보자. 어떤 물체가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미는 힘은 같아서 상쇄돼 버려요. 반면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미는 힘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미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력이 위로 작용하는 거야. 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물을 이만큼 밀어냈어. 바깥쪽으로. 그러면 밀려난 물은 다시 되돌아오려고 합니다. 제자리로. 자, 그렇게 되면요, 옆은 상쇄되고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미는 힘이 더 세져요. 그래서 부력이 형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력은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밀어낸 물의 무게. 많이 밀어내면요, 부력이 점점점 더 많아져요. 이 액체가 제자리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일 이 액체가 물이 아니라면 에탄올이라면 에탄올의 무게. 그래서 밀어낸 액체의 무게 자체가 부력이 됩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많이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부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물이 많이 밀려나갔다. 그러면 부력도 그만큼 커진다.
열기구의 원리, 기구 안에 공기를 불로 데우면 기구가 부풀어 오르다가 떠오릅니다. 공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가볍고요. 기구 안의 공기가 주변의 공기보다 가벼워지면 열기구에 부력이 작용해서 떠오르게 돼요. 자, 입자가 4개가 있었는데요. 막 가열을 해버리면요. 얘네들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이 풍선을 빵빵빵빵 때립니다. 그럼 부피가 커져요. 자, 무게는요. 둘이 같습니다. 근데 부피가 점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똑같은 부피의 무게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피일 때 무게가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점점점 가벼워서 위로 뜨게 되는 거예요. 부력의 크기.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잠기기 전후의 무게 차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부력은요, 물 밖에서 무게에서 물 속에서의 물체 무게를 빼면 부력이 돼요. 다시 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얘가 물에 이렇게 잠겨 있어요. 원래 무게는요, 10N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넣었을 때 8N으로 측정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러면 부력은 얼마인가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원래 무게에서 물 밖에 물체의 무게에서 물속에서의 무게를 빼면 부력이 됩니다. 그러면 부력은 2N 이렇게 계산할 수 있네요. 다시 물 밖에서 10N으로 측정됐습니다. 물속에서 8N으로 측정이 돼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원래 무게가 10N인데 이제 아래쪽으로 8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 뜻은 부력이 위쪽으로 2N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물 밖에서 무게 10N에서 자, 물속에서 무게 8N을 빼면 부력이 2N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져요. 밀어낸 물의 무게, 물의 부피만큼 부력이 발생한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어떤 물체가 멈춰 있으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같아져서 멈춰 있는 거예요. 물속의 물체의 무게는 용철 저울의 눈금으로 나타납니다. 물 밖에서 물체의 무게가 10N인데 그러면 물 밖에서의 무게는 부력과 물속의 무게를 합치면 돼. 다시 보자. 얘를 넘기면요. 자, 물 속에서의 물체의 무게와 부력을 합치면 물 밖의 무게가 됩니다. 다시 물 밖의 무게가 부력 플러스 물체의 무게야. 자, 그러면 부력은요. 물 밖의 무게에서 물 속의 무게를 빼면 된다. 다시 봅시다. 물 밖에서 10이었어요. 물 속의 무게가 8이었어요. 물 속의 무게와 부력을 합치면 1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부력은 2가 되겠죠? 다시 물 밖의 무게가 10N입니다. 물 속의 무게가 8이에요. 그럼 부력은 2가 되겠네요. 자, 물체가 물 위에 반쯤 잠겨서 떠 있습니다. 이렇게 떠 있으면 중력과 부력이 같아요. 물체가 물속에 완벽하게 잠겼는데 역시 떠 있어요. 이러면 역시 중력과 부력이 같습니다. 자, 물체가 바닥에 이렇게 닿아 있어. 완벽하게 가라앉아서 이럴 때는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가라앉은 겁니다. 자, 물에 잠긴 부피, 밀어낸 물의 부피는 가보다 나가 더 커요. 가는 요만큼 밀어냈고요. 나는 요만큼 밀어냈습니다. 그러면 부력도 나가 더 크고요. 나하고 다해서 보면요. 밀어낸 물의 무게가 똑같아요. 또는 밀어낸 물의 부피가 똑같아. 그래서 나하고 다해서는요. 부력이 같습니다. 가나는 떠 있죠. 그러면 부력과 중력이 같은 거고요. 다는 가라앉아서 바닥에 타 있습니다. 이러면 부력보다 중력이 큰 거야. 자, 중력이 10N인데 부력이 8N밖에 안 된 거지. 그러면 아래쪽으로 2N의 힘으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화물선에 작용하는 부력, 빈 화물선은 요만큼 잠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적기 때문에 밀어낸 물의 무게도 적은 거예요. 반면에 화물을 가득 실으면요, 깊이 잠겨 있습니다. 자, 얘 무게가 크기 때문에 밀어낸 물의 무게도 큰 거예요. 자, 화물선의 무게는 나가 더 큽니다. 물에 잠긴 부피도 나가 더 커요. 따라서 작용하는 부력도 나가 더 크게 돼요. 얘가 지금 멈춰 있어야 되니까 얘가 2란 힘으로 누르면 부력도 2가 돼야 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얘가 11로 누르면요, 자, 부력도 10이 돼야 떠 있게 되는 거예요. 부력과 무게가 같을 때 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을 실으면 화물선이 물에 잠기는 부피가 커져서 부력의 크기도 커지므로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부력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물이 가득 들어있는 수조에 물체를 넣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넘친 물의 무게와 같다. 밀어낸 물의 무게와 같다. 넘친 물의 무게는 물 밖에서의 물체 무게 마이너스 물 속에서의 물체 무게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10N 마이너스 8N 하면 2N이 나와요. 다시, 자, 10N짜리를 물에 담갔더니 물이 쭈루루 하고 넘쳤어요. 이때 측정된 눈금이 8N이야. 그러면 밀어낸 물의 무게는 2N이 돼요. 이 무게만큼 얘가 떠받쳐 주는 겁니다. 2N. 그래서 요 부력이 물의 무게가 돼요. 따라서 물의 무게를 계산하면 부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물체를 물에 넣었을 때 부력의 크기는 물체 때문에 밀려난 물의 무게와 같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부력의 이용, 액체 속에서 받는 부력, 구명조끼나 구명환, 튜브를 사용하면 물에 쉽게 뜹니다. 부표를 띄워서 물속의 위치를 표시한다. 이것도 부력을 이용한 거고요. 무거운 배가 부력을 이용해 물 위에 뜬다. 잠수함은 부력과 중력을 이용해 뜨고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뜰 때 받는 힘은 부력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열기관이 뜨거운 공기를 차면 부력이 생겨 뜰 수 있습니다. 헬륨을 채운 비행선이 부력을 이용해 뜨고요. 헬륨 풍선을 놓치면 부력 때문에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풍등에 부력이 작용해 하늘 위로 올라간다. 잠수함의 원리, 공기 조절 탱크에 공기를 넣어주면요, 자, 무게가 적죠? 그럼 떠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자, 물을 집어넣으면요, 가라앉아요. 다시 물을 더 채우면 더 가라앉아. 반면에 물을 빼버리면요, 위로 뜨게 됩니다. 잠수함의 부피는 일정해요.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잠수함이 받는 부력의 크기는 일정하고요. 그러나 공기 조절 탱크에 물을 채우면 잠수함의 무게가 증가해서 가라앉고요. 물을 빼면 무게가 감소해서 물 위에 뜹니다. 1번 잠수함과 2번 잠수함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부피는 같기 때문에 부력은 같습니다. 부력은 1번과 2번이 같아요. 반면에 무게는요, 여기는 공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는 물이 채워져 있어서 무게는 2번이 더 커요. 그러니까 부력이 1번하고 2번하고 10으로 똑같다고 합시다. 위로 뜨는 힘이요. 자, 무게는요, 1번이 10이고요. 2번이 15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같으니까 중간에 떠 있고요. 얘는 무게가 더 크죠. 그럼 더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마찰력의 크기 비교, 크기와 재질이 같은 두 개의 나무 토막의 한쪽 면에 사포를 붙입니다. 가는 나무면이 바다로 향하게 하고요. 나는 사포면이 바닥을 향하게 난판 위에 놓습니다. 자, 그러면 밑면이 나무인 것과 밑면이 사포인 걸 보면요, 똑같은 각도일 때 밑면이 나무인 게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자, 밑면이 사포인 경우는요, 각도를 훨씬 크게 해야 그제서야 미끄러져요. 나무판의 한쪽을 천천히 들어올리면서
두 나무 토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의 빗면의 기울기를 비교합니다. 미끄러지는 순간의 기울기는요. 자, 나가 더 커요. 밑면이 사포일 때 사포의 표면이 나무 토막 표면보다 거칩니다. 접촉면이 거칠수록 나무 토막이 미끄러지는 순간에 빗면의 기울기가 커집니다. 마찰력이 클수록 미끄러지는 순간에 빗면의 기울기가 커져요.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저촉면 사이에 마찰력이 클수록 미끄러진 순간에 빗면의 기울기가 크다. 두 물체의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게 작용한다. 다음 참고로요. 아크릴 빗면의 옆쪽에 각도기를 설치하고 빗면 위에 병뚜껑을 올려놓습니다. 빗면을 서서히 기울이면서 병뚜껑이 미끄러질 때의 각도를 측정해요. 빗면에 비눗물 뿌리고 과정투를 반복합니다. 빗면에 사포를 붙이고 과정투를 반복해보면요. 미끄러질 때의 각도는요. 비눗물, 아크릴, 사포 쪽으로 갈수록 각도가 커져요. 마찰력은요. 사포 쪽이 제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은 커진다. 다음 참고로요. 이런 빗면에 물체를 세워놨을 때 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물체의 무게 또는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마찰력이에요. 이 마찰력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체의 무게는요.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계산할 수 있어요. mg. 이걸 아까 어떻게 표시했냐면 1kg짜리 질량에다가 중력에 의해 생기는 가속도 9.8 m/s 제곱을 곱했어요. 이게 g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비티. 자, 그러면 9.8 뉴턴이 나타나요. 이게 물체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자, 질량을 1kg으로 잡고요. 중력 가속도를 9.8 m/s 제곱으로 하면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요걸 측정한 겁니다. 그러면 요걸 계산해야 되니까 각도를 보면요. 이 삼각형을 보면 여기가 세타면 여긴 90도고요. 여기는 90-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 평행선이니까 여기도 90-세타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90도에서요. 여기가 90-세타니까요. 여긴 다시 세타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요 세타하고 요 세타는 억각으로 서로 같습니다. 여기도 세타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세타고요. 여기는 무게고요. 여기는 마찰력입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를 구하면요. 자, 사인은 빗면 높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빗면에서의 물체의 무게 분의 그 다음에 마찰력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찰력은요. 빗면에서 마찰력 F는요. 무게 곱하기 사인 세타네요. 무게 곱하기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빗면에서 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사인 그래프는요. 90도일 때 최대입니다. 그래서 빗면에서의 마찰력 측정은요. mg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면에서의 마찰력은요. mg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는데 빗면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 자체가 마찰력입니다. 빗면에서의 마찰력. 각도가 크면 클수록요. 빗면에서의 마찰력이 큰 거예요. 이게 커지니까 얘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도가 크면 클수록 사인 값이 커지면서 마찰력도 커집니다. 빗면에서 작용하는 마찰의 크기,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요. 빗면의 무게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면 돼요. 세타는요. 수평면과 빗면이 이루는 각이고요. 따라서
빗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세타가 커지니까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도 커집니다.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빗면의 기울기가 이렇게 됐을 때 얘의 마찰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빗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이게 마찰력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같으니까요.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측정해서 마찰력을 계산할 수 있다. 부력의 크기 측정. 용철 저울에 줄을 매달아서요. 물에 잠기기 전 무게를 측정합니다. 측정해봤더니 2.1N이 나온 거예요. 용철 저울에 매달린 줄을 물의 절반 정도 잠기게 하고 무게를 측정합니다. 측정해봤더니 2N이 나왔어요. 1번과 무게 차이가 0.1N이 납니다. 용철 저울에 매달린 줄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고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1.9N이 측정됐어요. 1과의 무게 차이가 0.2N 차이가 납니다. 추가받은 부력의 크기는 물에 절반 잠겼을 때 0.1N,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0.2N이 됩니다. 이 무게 차이가 부력이에요. 추가받은 부력의 크기는 물 밖에서의 추의 무게에서 물 속에서의 추의 무게를 빼면 된다. 물 밖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에서 물 속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를 빼면 물체가 받은 부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어떻다? 크다. 다른 실험인데요. 용철 저울에 줄을 매달아 물에 잠기기 전 무게를 측정합니다. 용철 저울에 매달린 줄을 물이 가득 찬 비커에 넣고 넘치는 물을 다른 용기에 받아요. 물속에서 추의 무게와 넘친 물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물 밖에서 추의 무게가 10, 물속에서 추의 무게가 8, 넘친 물의 무게가 2N. 그러면 물 밖에서의 무게 마이너스 물속에서의 무게 빼면 2가 나오죠? 이게 추가받은 부력의 크기다. 물에 담근 추에 의해 넘친 물의 무게는 추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와 어떻다? 같다. 부력의 크기 측정. 같은 양의 유리로 하나는 구슬을 만들고 하나는 상자를 만들어서 물속에 넣었습니다. 무게가 2N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둘 다 2N이란 뜻입니다. 중력은 구슬과 상자가 같아요. 무게가 같다, 중력이 같다. 물에 잠긴 부피는 상자가 더 커요. 상자가 요만큼 물을 밀어낸 거고요. 구슬은 요만큼 밀어냈으니까 부력은 얘가 더 커요. 그래서 상자가 부력이 더 커서 떠있게 됩니다. 다음, 물 위에 떠있을 때 이 상자는 요만큼 물을 밀어내서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인 중력과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 부력이 같아서 현재 떠있는 겁니다. 사과를 넣으면 무게가 무거워져서 잠긴 부피도 커져요. 그러면 잠긴 부피가 이만큼이고요. 밀어낸 물의 부피도 이만큼이기 때문에 물에 많이 잠기고 부력도 그만큼 커진 겁니다. 자, 사과를 넣으면 무거워졌죠? 잠근 부피도 같이 커지니까 부력도 같이 커진 거예요. 중력은 사과 상자가 더 커요. 물에 잠긴 부피는 역시 사과 상자가 더 큽니다. 부력도 사과 상자가 더 커요. 그래서 무게 증가한 상자가 떠 있을 때는요. 무게 커지고요. 잠긴 부피도 커져서 부력도 같이 커진 겁니다. 무게도 커졌지만 부력도 커져서 평형을 이루면서 떠 있는 거예요. 증가한 무게만큼 부력도 같이 증가한 겁니다. 자, 부력은 그대로인데 중력의 크기가 커지면요. 중력이 부력보다 커져서 상자가 가라앉게 돼요. 다시 봅시다. 자, 사과를 더 넣었더니 가라앉아 버렸어. 그러면 이번에는
사가 6개보다 7개가 중력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사가 6개 있는 것과 사가 7개 있는 놈은 밀어낸 물의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부력은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 작용하는 힘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무게가 아래쪽이 더 커요. 얘보다. 얘 떠있는 애는요, 부력과 무게가 같아서 떠있는 거고요. 아래쪽은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그러면 무게가 더 증가한 상자는 가라앉게 되는데요. 자, 부력보다 무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무게는 아래쪽으로 큰 힘이 작용하고 부력은 위쪽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물 위에 떠 있는 놈은요, 요만큼 물을 밀어냈기 때문에 무게와 부력이 같아서 떠 있는 거고요. 물에 완벽히 잠겨 버리면요, 이만큼 물을 밀어냈기 때문에 부력도 이만큼 증가했고요. 중력도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사과를 넣었기 때문에. 근데 둘이 같아서 떠 있는 거고요. 이번엔요, 사과를 더 넣었어요. 부력은 그대로인데요. 아까랑 여기랑 물을 밀어낸 부피가 똑같아요. 그러면 부력은 일정합니다. 반면에 사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중력이 더 커진 거예요. 중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라앉는다. 자, 중력과 부력이 같으면요, 뜹니다. 중력이 늘어나는데 부력도 같이 늘어나서 뜹니다. 근데 중력이 너무 커지면요,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가라앉게 된다.